연준 파월 의장이 인플레를 2%까지 떨어뜨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단번에 1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수익성도 굉장히 뛰어난 분야인데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될 가능성이 크다. 와, 진짜 이 네이버랑 뭐 플러스 뭐 삼성전자 얘기도 살짝 나오면서 네. 카카오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또 준비를 해오셔서 좋은 말씀해서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리신 영상을 제가 보니까 주식시장의 바닥은 이미 나왔다 그렇게 이제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얘가 이제 제가 한번 다른 채널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식시장 바닥이 언제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은 2018년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을 한번 참조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2018년하고 2022년은 주식시장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나스닥 주가지수 최근 5년입니다. 2018년에 4번에 걸쳐서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기술주들의 폭락이 컸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7년 만에 최악의 폭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년하고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락을 하던 주가가 2018년 12월 21일에 바닥을 찍은 후에 본격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7개월 후에 정고점을 넘어섰는데요. 그럼 2018년 12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사실 이걸 한번 보면요. 이날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시장에서는 0.5% 인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연준에서 0.25%만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원래 2019년에 3번 인상하기로 했었는데 2번만 인상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통화 긴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이제 시장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통화 긴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자마자 시장이 반응을 해서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서 곧바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그때가 9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2018년과 마찬가지로 연준에서 긴축 정책을 완화한다는 신호, 금리 상승을 억제한다는 신호를 보낼 것인데 그때가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지수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정 금액을 소량씩 사는 분들은 뭐 계속 사면 되지만 좀 큰 금액을 한 방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그 연준에서 신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그때 9월 달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연준에서 시그널을 이거다 하고 딱 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연준의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사실 이제 또 그 문제가 남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10월 21일에 연준에서 긴축 완화를 시사하는 시그널을 내보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10월 2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실렸던 기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인데 이 기사는 기자가 자기 혼자만의 뇌피셜을 쓴 건 아니고 연준과 교감을 해서 쓴 기사입니다. 연준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이제 알려줬다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 연준의 깊은 고민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는 힘든데 그렇다고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제 진퇴양난의 처지고, 그러니까 10월 21일 그때 기사를 보면 11월에는 0.75를 올리겠지만 12월에는 0.5%를 올릴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0.5만 올리니까 연준이 이제 그 인플레를 잡겠다는 의지가 약해졌다고 판단을 할 거라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시장에 폭등을 할 염려가 있는데 연준이 이것을 굉장히 염려한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자, 이 기사를 제가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첫째, 경기 침체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연준의 속내. 근데 금리를 크게 올리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고 인식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산 시장이 폭등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더 심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연준이 처한 딜레마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네. 어쨌든 이 기사를 통해서 연준은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크게 올리기 어렵다는 고백을 사실상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통화 긴축을
완화해야만 한다는 연준의 시그널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21일에 이 기사를 통해서 바닥을 확인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곧바로 무조건 막 올라갔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직접 통화긴축 완화의 뜻을 강하게 전달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거를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나왔다. 이제 즉 더 이상 하락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강하게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10월 22일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10월 21일에 바닥을 이미 확인한 것 같다. 이제 주가는 더 이상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제 의견을 피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지인들한테도 주가 바닥 확인한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 뭐를 사면 좋겠냐고 해서 지수 관련해서 가장 안전하게 코덱스 200. 그러다면 이제 삼성전자, 성장주의자, 지수의 영향력이 큰 네이버 그 당시에 이런 것 좀 사면 낫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이제 10월 21일이 요때고, 예, 존스 지수는 요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연준이 피벗을 선언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 거다라고 네. 하면서 네. 경기 침체 확인 도장을 찍어준 거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약간 비관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반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거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냐면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나 또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네. 너무 이제 거시적 지표에만 저는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시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 이제 탑다운 방식이 있고 뭐 바텀업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탑다운 방식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거시 경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섹터를 보고 투자하는 거고 바텀업은 이제 어떤 기업을 분석해서 기업이 이제 저평가되고 상승이 예상되면 이제 투자를 하고 이러는 건데 저는 이제 연준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하는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고 오로지 기업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 기업이 상승 여력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 기업이 상승 여력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 거고 사실 이런 전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의 그 파트너인 찰리 먼거는 미시 경제는 우리가 아는 사업이고 거시 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거시경제 요소들에 대해서는 항상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참고만 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수가 꼬꾸라져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맞아요. 네. 아무리 섹터가 성장성이 없어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양식품을 보니까 주가가 7배가 올랐던데 그럼 뭐 그동안 지수가 뭐 7배 폭등을 해서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라면이 뭐 큰 성장성이 있어서 7배가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의류 사업이 큰 성장성이 있어서 FMF가 뭐 10배씩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기업의 경쟁력과 실적에서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자꾸 이렇게 너무 거시적인 지표보다는 어떤 기업을 잘 분석해서 삼양식품 같은 회사를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피터 린치가 이제 출근할 때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던킨 도너츠 앞에 줄을 서 있는 걸 보고서 던킨 도너츠 공부를 해서 10배에서 15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는 이걸 이제 생활의 발견이라고 했는데, 이제 피터 린치가 어느 날 이제 딸과 쇼핑을 갔을 때, 딸이 이제 어떤 매장을 갔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겐 매장이었나 하여간 어디 매장이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피터 린치가 그냥 넘어갔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주식이 엄청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이제 바빠서 쇼핑을 잘 못 가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쇼핑을 갈 때는 딸이 어느 매장을 첫 번째로 가는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쇼핑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갔는데 딸이 제일 먼저 어딜 갔냐면 더 바디숍 매장으로 달려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그 기업을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을 사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피터 린치는 예를 들면 이제 상보형 금속 산화막 반도체, 양극형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 웨스턴 메가프로 폴리 실리콘 에미터 이런 어려운 말들이 들어간 회사 사업은 일반 투자가가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회사에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생활의 발견 전략을 이용하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피터 린치는 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소방관에 대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뉴잉글랜드 지역 소방관이 그 지역의 탐 브랜드 공장이 굉장히 큰 속도로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는 걸 보고 회사가 번창하지 않는 거라면 이렇게 크게 확장할 리가 없다. 그래서 5년 동안 투자를 해서 나중에 재벌 100만 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덧붙이는 말이
만약에 이 소방관이 애널리스트나 주식 전문가한테 이 회사를 주식을 살까 물어봤다면 보나마나 사지 못하게 했을 거라 이겁니다. 근데 다행히 물어보지 않아서 이 사람이 주식을 샀고 그래서 백만장자가 됐다.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라는 말 너무 믿지 말라. 사실 피터 린치는 그 책에서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브랜즈라는 회사가 아마 지금 P&G일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는 그 2020년에 달러가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 장세가 왔고 무차별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금년에는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서 무차별적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회사가 경쟁력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가 좋으면 오르고 안 좋으면 떨어질 거라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옥석 가리기가 돼서. 그래서 지금은 거시보다는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그런 발언도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재밌는데 뭐냐면은 연준이 피봇을 선언을 하면은 가장 먼저 급등할 자산으로 뭐 기타 뭐 이런 성장주나 그런 주식보다도 비트코인을 언급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제 유튜브에서 향후 유망한 자산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유망한 주식으로는 성장주를 꼽았습니다. 근데 영상을 곧바로 올린 후에 FX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멘붕이 살짝 왔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언급했던 시기는 그 FTX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FTX 사건 이후로 비트코인은 당분간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6개월간은 좀 보수적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FTX 사건이 터지기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왜 비트코인을 유망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연준 파월 의장이 인플레를 2%까지 떨어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만 믿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그 손송원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손 박사님은 미국에서 경제 예측을 가장 잘하시는 분으로 여러 번 뽑히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인플레를 2%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거는 연준의 희망사항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 박사님은 아마도 4%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본심으로. 그런데 4%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에 민감한 자산을 사야 됩니다. 저는 그런 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했고 주식에서는 성장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비트코인은 인플레에 굉장히 민감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해지 자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인플레보다 더 민감한 게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플레가 발생되면 비트코인은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금리가 오르면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연준이 금리를 이제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인플레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금리 상승은 억제되고 비트코인에 플러스가 되는 인플레는 높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유망 자산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자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의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속성입니다. 사실 딱 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원래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플레 해지 자산이지만 금리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오르면 이게 힘을 못 쓰는데 이게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올리기 힘들다고 이미 연준에서 고백을 해버렸는데 인플레는 계속 높은 상황이 되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요거 지난번에 여기 달란트 와서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상승 초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금색으로 된 게 금의 움직임이고 이제 이게 검은 게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인데 그 비트코인은 그 ETF가 승인되는 순간부터 본격 큰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이 ETF가 생기고 나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성장 이게 좀 불안할 거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향후에도 이 성장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거래소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 코인. 이 거래소 코인이 수시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다른 로버트 기요사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렸을 때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이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다 쓴 치약 튜브를 이제
모읍니다. 그때는 이게 그 금속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그걸로 동전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그거 그렇게 한 건 너 불법이야. 네가 돈 만드는 거 불법이야.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하거든요. 돈 만드는 게 불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안 합니다. 근데 거래소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래소가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코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네가 스스로 그렇게 화폐를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를 하고 그걸 담보로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런 코인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연쇄 부도를 맞게 됩니다. 예, 이번 FX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비트코인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래소 코인들이 규제를 통해서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이런 코인을 안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빗썸이 2018년인가 한번 만들려고 했다가 금융당국에서 이제 강력한 그 제지를 해서 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안 만든 게 굉장히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빗썸이나 업비트는 그래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을만 하지 않나.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은 사실 파월이나 내지는 뭐 연준이나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냥 알고 있는 2%대로 되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네. 그 다음에 쉽지도 않으니 맞습니다. 약간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용인을 해줄 수가 있다. 네. 사실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한테는 좀 좋은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 자체가 예전에 그 뭐 백서에서도 대충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양적 완화 때문에 네, 달러 가치가 막 휴지 조각이 되고 네, 네. 그런 것들을 사실 해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맨 처음에 약간 시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네. 확실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FTX 사건이 터져서 이게 당분간은 좀 이게 쉽지 않을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권하지 않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최근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 또 더 많이 사 모을 생각입니다. 오히려 싸게 사실. 예. 이게 사실 이게 뭐 펀더멘탈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 비트코인에 무슨 뭐 만약에 해킹을 당했다든지 약간 그런 이슈면은 이게 펀더멘탈이 문제긴 한데 이건 약간 수급적인 문제라서 네. 뭐 길게 본다면은 뭐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예. 남한테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걸 일로 인해서 뭐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해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얘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그런 규제가 필요합니다.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예. 바더기를 한번 거치고 오히려 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네. 근데 모든 분야가 다 저는 혁신을 하는 분야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뭐 도덕적 비난, 뭐 당연히 도덕적으로 비난은 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혁신의 과정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고서 혁신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네. 대형 증권사가 이제 성장주로 뭐 부각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영상도 또 촬영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이 영상을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 이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때도 9월인데 네. 이때 이제 지수가 연일 그 하락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섣불리 주식을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두려운 시기였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주식을 샀는데 사자마자 막 20%씩 폭락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또 본업에도 지장이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 9월에 주식을 사고자 한다면 차라리 막 다른 거 사지 말고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하락 가능성은 적은 주식을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대형 증권사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즉 하락 가능성은 낮은 주식인데 2023년에 한 차례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는 주식으로 저는 대형 증권사를 9월 달에 생각을 했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 보시면요. 2023년에 대형 증권사가 그 상당한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년 상반기에 대형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에 관한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내년 상반기에 가상자산 거래에 뛰어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건데 그 다음날 이제 물론 대형 증권사들이 다 부인은 했습니다만 저는 뭐 그거 부인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세우는 건 100%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첫째로 작년 가을부터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데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사실상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네.
지난 정부는 암호화폐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네. 제도권 내의 증권사들이나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추가 입법을 통해서 규제가 명확해지면 그 누구든지 떳떳하게 이제 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제도권 증권사들이 그래서 떳떳하게 이 사업에 뛰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둘째, 가상자산 거래는 대형 증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라는 것이 주식 거래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저 증권사들한테 쉬운 일이고 또 저 고객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이미 계속 해온 거기 때문에. 셋째,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정체되어 있는 증권사의 그 수익성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분야가 가상자산 거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그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대표적인 증권사인 삼성증권, NH증권 실적을 비교해보면 영업이익이 그 삼성증권은 업비트의 40%, NH투자증권도 역시 4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게 그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진출하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를 넘어서 단번에 1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를 더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삼성증권을 더 신뢰할 것이냐, 사실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저 같으면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삼성증권을 옮길 것 같아요. 근데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옮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증권사 쪽으로 거래를 많이 옮기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던 사람들이 전부 증권사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그 단번에 1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성도 굉장히 뛰어난 분야인데 사실 뭐 어떤 사업이 그 뛰어들자마자 1등하기 왜 쉽지 않은데 저는 여기서는 대형 증권사들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 2023년에 대형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대형 증권사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형 증권사가 내년에 좀 좋게 이렇게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소형 증권사가 아니고 대형 증권사입니다. 중소형 증권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안 돼가지고 진출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아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삼성증권, 뭐 미래셋 이런 거겠죠. 이러면.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PF 많이 걸려 있는 증권사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 외에 이제 이것도 이거지만 이제 9월에는 증권주들이 굉장히 하락을 하던 때였는데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2,500원 정도를 올해 배당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가 배당률 7%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높은 배당을 주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고 하락을 해도 금방 회복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제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시장에서 그래도 주식을 사겠다 그러면 이런 대형 증권사에 한번 사보면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내년가면 열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느냐. 그리고 갖고 있으면 또 7% 배당도 받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제가 그래서 했었습니다. 네. 약간 좀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길게 봤을 때 의외의 성장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년에 이렇게 일정 부분 사실은 시장보다는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근데 제가 봤던 거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9월 달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배당도 많이 받으면서 내년에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종목이 뭔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대형 증권주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